매주 화요일은 깊이 있는 시각으로 경인 지역의 이슈 들여다보고 있죠. 오늘은 인천입니다. 자, 먼저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인천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검찰의 판단은 충격이다. 시장직 수행 여부를 재고하라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검찰 송치된 12명 가운데 일부는 기소 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리됐지만 유 시장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 정치적인 침소 봉대다라고 맞섰습니다. 자, 이도영 교수님. 네. 유 시장 측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위반에 당내 경선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직접 공무원들한테 그만둬라, 캠프에 참여해라 이런 지시를 없다는 주장을 해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유정복 시장이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당내 경선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판례가 2003년도 판례입니다. 한참 이전의 판례인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고요. 관련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에도 공무원 참여 금지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장 당초에 유정복 시장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초기 대응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왜냐하면은 지금 유정복 시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자들이 이 문제가 없는 걸 갖고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초기 대응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주장은 오히려 법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복 시장도 처음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런 주장을 반복해서 아니면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주장,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유정복 시장의 공모 관여 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이번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당 국민의힘 이야기처럼 단순 게시물, 홍보물 혐의 정도로 해서 일부 또 관련자들이 기소 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에서도 이 점이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직 공무원들의 경선 참여라는 사실관계는 분명하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안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소위 동원되는 과정에서 유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권유에 의해서 한 건지 사실 이것도 그렇게 밝히기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손 대변인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선거 캠프에서 가서 일해라 이런 거를 절대로 지시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그런 참여했다라는 거는 유정복 시장님이나 이제 아니면 조사를 받은 지금 그런 공무원들도 그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당내 경선에 있어서의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법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전 판례나 지금에 있어서도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그런 어떤 융통성이 있는 그런 선거법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본질이 과연 선거법에 의한 검찰, 경찰의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게 기획이 된 정치적인 그런 탄압에 의한 그런 시작과 끝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선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장기간의 수사 그리고 또 지금 한 것처럼 어떤 단순 게시물 홍보물 그 외에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선거 전에 했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소를 압박한 그런 면이 충분히 엿보인다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손 대변인 말씀하신 그 지점과 관련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듯한데요. 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반면에 유독 나에게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서 광범위한 조사에 기소까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유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손 대변인, 저게 다른 단체장 관련해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어쨌든 도전을 했었던 김동연 지사를 간접적으로 좀 떠올리게 하는데 맞습니까? 네, 뭐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김동연 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이 경선에서 이제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만 물론 시민단체의 그런 어떤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정복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조사하고 누구는 조사하지 않고 뭐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됐다라는 게 유정복 시장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말 냉정하게 잘 법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손범규 대변인 말씀대로 형평성에 과연 맞지 않았을까요? 유 시장의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유정복 시장의 선거법 유죄 유무를 떠나서 유정복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생각할 법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단체장들 중에서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인물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 다 있지 않았었습니까? 왜 그들은 놔두고 나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지사 당시 대선 경선에 참여했습니다마는 관련 공무원들 다들 사직하고 면직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철우 지사 역시 뭐 직접 유 시장이 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왜 자신만 갖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과잉 그리고 정치적 압박을 하느냐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대 범죄까지 언급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요. 다만 이 가장 큰 문제점은 걸렸다는 점입니다. 사실 뭐 그런 게 뭐 내용을 뭐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다 보면 그게 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운전할 때도 뭐 비견한 예를 들자면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녔을 때 경찰에 걸렸을 때 이제 범칙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걸렸다라는 점이 가장 큰 그리고 논란이 커졌다는 점인데요. 또 특히 인천 평화복지연대, 평복연대에서 이 점을 문제를 삼아서 선관위에 신고를 했고요. 또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논란이 커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유 시장 측 캠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빌미를 주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요. 네.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사직 처리하고 면직 처리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행동에 처신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거는 유 시장 측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유정복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유 시장 3선 도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년 지방선거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현직 유정복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그 자체만으로 인천시 정가에서는 큰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유정복 시장이 다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쟁점,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 시장이 지무능력 평가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유 시장 이외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뭐 낮은 지지율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에 보면은 뭐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뇌물, 수수, 음주운전, 파렴치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만으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경선에 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이상 아니면 뭐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선고형을 받지 않고서는 일단 당연히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다음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유정복 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그 정도 수준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어야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지금 선거사법의 경우에는 633 원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정복 시장의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다소 간단하다 보니까 좀 빨리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전에 1심 판결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 1심 선고 지방선거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볼 때는 유정복 시장이 본선 공천을 받고 본선에 나가서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가에선 민주당 인천시장이 유 시장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해
초점을 맞춰서 드라이브를 걸려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손 대변인 네. 내년 6월까지 1심이 나올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분명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데 일단 이도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 선거법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됐다고 해서 어떤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가 어제 이제 또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그 경우는 당원 당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정복 시장님의 경우에는 전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가장 경쟁력,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시장 후보군 가운데 단연 그리고 뭐 직무 능력 평가라든지 시민들의 평가 모든 부분에서 유정복 시장이 인천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그런 면직 처리 뭐 그건 본인들 같이 그걸 유정복 시장님과 같이 이번에 기소된 이 공무원들을 같이 묶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안이고 분명히 거기에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복 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유정복 시장을 그대로 이제 공천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맡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모 관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미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어떤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증명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그런 어떤 1심 판결 그전 날 것이고 그 부분과 관계없이 국민의힘의 유정복 시장에 대한 그런 내년 지방선거 공천 이상 없이 잘 진행될 거다. 내부 검증 또 혹은 뭐 경선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절차대로 진행되리라 봅니다. 네,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번엔 인천 계양을 지역구 좀 들여다보죠.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입니다. 그만큼 상징성도 커졌고 아주 무게감도 커진 그런 자리입니다. 여야 모두 어떤 후보가 도전장을 낼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자, 계속 거물급 정치인들의 함합평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손 대변인. 네. 일단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4구 당협 지금 36곳 가운데 20곳만 당협위원장을 정했고 조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양을은 공석이에요.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라고 보십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36곳 가운데 계양을이 해당이 돼 있고 거기에도 이제 공모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공모에 그 지역위원장이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당협위원들의 추대 선출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두 명이 냈습니다만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두 분들이 과연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지역구에 맞게 경쟁력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여서 이번에 이제 선정이 안 됐던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후보를 이제 고려를 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열려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결심하면 거기에 공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의 공천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논의가 있을 거고 일단 기본 원칙은 확실합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 당과 함께 열심히 싸우는 후보가 그런 선정의 가장 큰 요건이 되겠죠. 예. 네, 지금 계양을 거론되고 있는 거물급 정치인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장관,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원 전 장관은 한번 이재명 대표 당시 의원과 이제 붙었었고 그리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무언가 좀 이야기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공천 여부일 텐데 과연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공천을 줄 수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일단 손문교 대변인께서 누구에게 열려 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공모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마 가능성 낮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함합평에 오른 다른 인물에 비해서 확장성이 있는 인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 전 대표의 당내 입지도 좀 불안정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계양을에 출마한다?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 계양을 민주당 텃밭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사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출마하지 않으면 보통 정신으로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전 대표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낼 수 있을까? 한 전 대표가 상당히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을 경우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 과연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 저는 그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문수 전 장관 한때는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도 패하지 않았었습니까? 과연 개항을 출마가 명분, 경쟁력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희룡 전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당협위원장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사퇴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개항을 출마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내년 재보궐선거까지 후보를 구하는데 정말 인물난을 겪지 않을까. 선거 직전까지 상당한 지선 구청장 후보든 아니면 재보선 국회의원 후보자든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 세 분과의 그런 어떤 이런 대화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밝히자면 사실은 맞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그 지역 당협위원장을 본인이 스스로 사퇴한 거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출마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건 본인께서 당협위원장을 그만둔 거고요.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 대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최고 대표 이제 전당대회 때 끝나고 나서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역할이 만약에 여기라면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사지에 들어가서 선거란 건 모르는 거거든요. 이길 수도 있다라는 판단. 물론 지면 굉장한 어떤 그런 상처를 입겠지만 그러나 이긴다면 그건 정말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고 보는데 여러 곳 중에 하나일 거고 그걸 결정하는 건 당이 아닙니다. 네. 본인들의 의사로 거기에 당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인사들이 이름을 오르내리고는 있지만 그동안 개항을의 어떤 인지도 또 상징성을 감안했을 땐 글쎄 소위 좀 약하지 않나 이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현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중에 이제 후보가 나올 거야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이 후보로 나설까요? 글쎄요, 언제부턴가 개항을이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그러니까요. 인물들로 예, 예.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 지역 발전에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을 발출한 지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지금 과연 지역 인물로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먼저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 라인 4인방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대변인 자리를 옮기면서 체급을 높이고 대외에 얼굴을 알리는 이런 포석이 역시 이번 개항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중앙 언론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윤대기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지난 이재명 대통령 지역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지금 최근에 법무법인 분사무소를 내고 지역의 보폭을 넓히고 있고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삼선을 역임했던 박형우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으로 지금 선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군에서는 멀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김광 행정관은 지역 출신인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의 선임 비서관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다크호스로 지금 불리고 있고요. 최근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만 전 의원도 개항을 재보선을 통해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라는 한매평이 있습니다. 네. 자, 손범규 대변인께서는 네. 최측근이기 때문에 아까 4인방 중에 한 명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유력하다라는 관측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사실 선거라는 건 저도 해봤고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지 여러 선거를 치러봤을 때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고 측근이라는 부분과 인지도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제일 유력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도 고민이 될 거예요. 아마 측근에 좀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전략 공천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선을 시키는 게 나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건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항이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인천에서도 개항, 서구, 부평이 이제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오만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자신감이 또 뜻밖의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로서도 김남준 대변인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고 그러나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수도권 매립지 현안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됩니다. 인천 시민들은 차질 없이 시행을 해라. 또 지난주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인천 시민들의 불안감, 김민석 총리의 방문 때문일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김포 군수할 때부터 32년이 된 거예요, 제 매립지하고. 지금 인천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게 행정구역으로 예, 김포군 검단면. 연말 안에 하여간 사정회의가 잘 마무리돼서 정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또 잘해주시면 저희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네, 30년 넘은 해묵은 숙제입니다. 이도현 교수님, 네. 인천 시민들의 바람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될까요? 네, 시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매립 금지 유예를 제안했고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이에 자신들도 유예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지난 사자 실무협의회에서 내년부터 2026년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직매립을 금지하겠다라고 합의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직매립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매년 50만 톤의 직매립하던 폐기물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직매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천 시민들의 바람대로 이제 직매립은 금지가 됐습니다만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1 매립장에 소각제 형식으로 매립하는 것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는 2030년 전후에서까지, 그것도 빨리 돼야 그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는 매립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사용 종료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천 시민들 역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재활용 비율을 높였고요. 또 민간 소각장을 통해서 소각 계획을 세우면서 약 한 7만 톤에 이르는 이 소각이 필요한, 직접 그동안에 매립했던 폐기물에 대한 소각 문제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대비는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는 직매립 금지에 따르는 일부 연초부터 쓰레기 대란, 수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달 뒤부터 수도권에선 쓰레기 비상 사태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쓰레기 봉투 20리터 기준 490원, 또 경기 인천은 한 700~800원대 정도 되는데, 손 대변인, 당장 쓰레기 봉투 값이 확 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로 잘 이용하는 20리터 쓰레기 봉투 네네. 가격을 살펴봤고, 자막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870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남동구 네. 지역만 해도 서울 지역에 비해서 2배 정도의 가격인데, 그동안 정말 33년 동안 인천 시민들께서, 특히 서구와 검단 주민들께서 많은 이 고통을 분담하셨거든요. 당장 그렇더라도 인천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덜 오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쓰레기 봉투 가격의 인상을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인천으로선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되고, 김민석 총리 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자 협의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울과 경기도 좀 적극적으로 이 어떻게 대체 매립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정말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작년 한 해만 통계를 보면 약 50만 톤가량의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갔습니다. 이 쓰레기가 이제 더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히지 않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인천 서구 주민들은 크게 반길 줄 알았는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내 소각장 건립 추진 움직임 때문이죠, 손 대변인.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서구 쪽도 이제 청라 소각장을 계속해서 이제 개보수에서 이제 사용할 계획인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천 권역을 좀 소규모 권역으로 나눠서 공동으로 하는 그런 소각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구가 현재까지는 이제 12곳의 후보지 가운데 이제 3곳 정도로 추리겠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합의 그리고 설득, 이런 협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그런 내용이 나온 내용 부분이 있는데, 가장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그런 개보수 내지는 새로 신축 같은 부분은 또한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야겠습니다. 이도현 교수님, 네. 지금 서구 주민들의 반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구에서 엄격히 나면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인천에서 추가적으로 소각이 필요한 거 아까 7만 톤 정도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단 지역에 추가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든 아니면 다른 검단 지역에 소각장을 들이겠다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검단 주민들이 뿔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청라 소각장을 효율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청라 주민들 역시
여기를 효율화하는 것은 청라 소각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민감한 문제인 상황에서 이거를 청라 소각장을 효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고요. 7만 톤 정도니까 청라 소각장에서 효율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지금 쓰레기 소각할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충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각장 설립 필요한데 서구가 이제 분구가 되지 않습니까?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가 되는데 이거를 검단구에다가 수도권 매립지 내에다가 유유지 부지를 활용해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한 언론 보도에서 보도가 되면서 지금 이 논란이 커진 건데요. 해당 언론은 지금 오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검단에 소각장에 설치할 가능성이 큰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수도권 매립지가 있었던 검단 주민들에게 수도권 매립지 내 유유부지든 아니면 다른 검단 부지 지금 쉐어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서해구, 서구에 있습니다만 검단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검단 주민들 반발이 심한데요. 주민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각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소위 인천은 이제 큰 산은 넘은 것 같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결국 유 시장의 임기 내 수도권 매립장 사용 종료 공약은 못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도영 교수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직매립 금지는 당연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행규칙은 당연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맞춰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자 합의를 통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전까지는 3-1 매립장에다가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직매립은 금지됐지만 소각제는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수도권 매립지에 소각을 해야 되는 결국 서구 검단 주민들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을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차 공모 중이죠. 민간기업 2곳이 지금 응모를 했는데 하루빨리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인천 시민들이 바라는 염원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손 대변인 유 시장의 공약을 못 지킨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저는 충실하게 그동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일정 부분 큰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사실 이 직매립 금지 같은 경우도 사실 인천시의 강력한 요구가 없었다면 이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것을 일단 내년 시행으로 이제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고 또 이 지금 65% 상태가 이제 포화가 되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약을 못 지킨 거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쪽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또 서울까지 같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게 유정복 시장이 공약을 못 지켰냐 하는 것은 트집을 잡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단과 세호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후보 가운데 12곳에 말씀드렸던 그거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민들께서도 참고 기다려 주시고 말씀하셨던 가장 합리적인 대안, 주민들의 반발이 적은 대안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만큼이라도 진행이 된 건 유정복 시장이 계속 다른 시도 자치단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미리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공약을 못 지켰다 이렇게 비난할 거리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